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시작하는데, 선생님, 몸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걸 오늘 찍어놔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쁘고 착한 그 3학년 학생들, 생각을 하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 그, 갤럭시 노트 5, 1600만 화소짜리로 쌤이 바꿨습니다. 보다 더 이제, 그, 교실에서 빔 프로젝트로 화질이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 건지는 얘기 안 해줄게요. 그냥 접시 건데, 우리 반에. 자, 컨디션은 별로 안 좋지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정말 재밌거든. 지난번에 여러분들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 이번에는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진화요.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이 기독교를 많이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진화, 창조론 해가지고 아주 대립되고 이슈이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신도 따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견지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요. 진화의 의미가 뭘까요? 진화의 의미가 뭘까?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있잖아. 여러 세대를 거치잖아. 그때 나타나는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잖아. 팔, 다리 있고,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정말 예전에도 우리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역사, 우리가 1만 년이라고 놓고 보면, 과연 몇십만 년 전에는, 그리고 한 500만 년 전에는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몇 억 년 전에는 지금의 인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화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생물의 진화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야. 자, 고래고기의 맛이 어떠하더냐? 이거 대장금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고래고기의 맛은 물고기와 같지 않고 소고기와 비슷하옵니다. 어찌하여 고래고기가 소고기와 비슷하단 말이냐? 여러분들 고래고기 먹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선생님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그 동서 형님이 그 포항의 죽도시장에서 그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 같은 거나 물고기 같은 거나 문어 같은 거 그래서 가끔씩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나 처음 선생님 36살 때 먹어봤나 35살 때 먹어봤나 모르겠네. 처음 그 고래고기를 먹고 놀랬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상어고기는 개인적으로 맛없어 하거든요. 상어는 이제 물고기잖아, 맞죠? 어. 근데 고래고기는 소고기처럼 참 맛있더라고. 육질이 부들부들하면서. 그래서 그게 아마 밍크일 거야, 밍크 고래. 근데 고래고기 밍크 잡는 거 불법이긴 한데요. 자, 바다에 사는 고래는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있고 몸이 유선형이어서 물속에서 헤엄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 고래는 물고기와 더 가까울까? 어류 또는 포유류랑 더 가까울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에 속하는데요. 몸의 형태가 유선형이잖아. 이렇게 유선형, 이렇게 유선형. 그리고 팔과 다리 대신에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얼핏 보면 어류인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김새가 어류랑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글자 그래도 잘 보이죠, 여러분들? 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은 우리에게 알려진 게 170만 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200만 종인가 300만 종인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학계에 보고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는 형태도 단순했을 거고요. 화석에 의하면 종의 개수도 생물의 종류도 몇 개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생물은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몸의 구조나 형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진화라고 합니다. 자, 진화에 밑줄 짝 해주세요. 동그라미. 아이고 착하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둘러보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 맞죠? 이런 식물들. 그다음에 고생대로 들어가면 양치식물이랑 얘네 성캄브리아 시대는 양치식물의 이제 그 조상이라 볼 수 있지 어느 정도의. 그다음에 고생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보이고요. 중생대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공룡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이 고사리 같은 거시식물들 이런. 그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매머드나 포유류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놔두고. 자, 이렇게 진화라는 이 말 자체가 있잖아. 선생님이 오늘은 천천히 좀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가면서 설명할게. 천천히 들으면서. 진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른 교과 시간에도 들어봤어. 사회가 진화한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비행기의 진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사실은 진화는 과학에서 생물의 진화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 현재 지구상에는 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진짜 다양한 많은 생물이 살고 있죠. 또 예전에 살았다가 멸종된 생물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많은 생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형태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요. 오늘 공부해보면. 그리고 어떤 것들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을까? 우리가 진화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적어도 제대로 확인하려면 한 몇십만 년은 우리가 살아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진화는 관찰 가능하지만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뭐 그런 걸로 세대가 짧고 지구 생성 초기보다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진화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화석에 의한 진화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화석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폼페이 그 화산 터지 갖고 있잖아. 그 사람 유해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안 하거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이 과거라고 하는 건 지질 시대를 말하는 거야. 인간의 역사 시대 이전이지. 그래서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시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거 있잖아. 공룡알 화석. 이게 퇴적암의 지층 속에 화성암에는 있을 수 없고 변성암에도 변성작용이 일어나면 화석이 훼손되거든. 그래서 대부분 퇴적암의 지층 속에 묻혀서 단단하게 굳어진 게 화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생김새도 알 수 있고 환경이나 생활 방식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이랑 비교해서 생활 방식이나 또는 환경 같은 거. 그래서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화석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당연히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일수록 현재의 생물들과 유사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미니 탐구에 나와 있는 고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파키세투스 육상에 살고 있죠. 이게 오래됐습니다. 육상에 살고 있던 이 고래가요, 나로 가면서 로도세투스죠. 물에 살게 됩니다. 고래는요, 육상에서 살다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간 생물이죠. 그다음 도르돈, 그다음 발레아나. 근데 이 이름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양 봐봐. 뼈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 고래의 특히 다리 골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시면요. 고래의 오래된 조상은 사실은 육상에서 생활했으므로 보시다시피 가에서 보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물에서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뒷다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뒷다리가 사라집니다. 적어주세요. 뒷다리가 사라지고, 네. 이건 뭐냐면요. 이 부분에 고래가 뭐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 발이 나타납니다. 자, 다리 골격은 4개의 다리에서 뒷다리가 사라지고 지느러미 발이 나타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대가리 부분도 보시면은 입이 왕창 커졌죠. 머리 부분. 더 많은 이 먹이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고래의 다리 골격이 점차 이렇게 변하는 까닭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다시피 또 한 번 더 해줄게. 고래 조상은 육상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로 돌아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육상에서 생활할 때는 보시다시피 가처럼 다리 골격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데 적당한 형태로 이렇게 발달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뭐 개, 고양이처럼. 하지만 수중 생활, 바다에서 헤엄치는데 적당한 형태로 점점 어떻게 돼요? 변하죠. 이렇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리 골격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있는 포유류 생물들이 바다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그 화석의 예인데요. 접시. 이거 메시지 왔다. 이거 보면 안 돼. 닦기. 됐어. 좀 더 올려볼까? 자, 여러 지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을 비교해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최근에 그 만들어진 지층에서, 그러니까 화석의 생물이 오늘날 생물과 가깝겠죠. 당연히 최근 거니까. 그리고 또 화석을 통해 발견된 생물 중에는 두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난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깃털 공룡의 화석이야. 깃털 공룡의 화석은 이제 보면 육식 공룡의 특징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골격 구조가 비슷하거든. 그 다음에 조류의 특징, 새의 특징이 뭐야? 깃털이지. 깃털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공룡에서 뭘로 변했다? 새로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 과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 자체를 교과서에 실지 않았거든, 알고 보면. 근데 이제는 거의 굳어진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야, 얘들아. 공룡은 그러니까 많은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그 공룡들 중에서도 어느 한 갈래의 공룡은 여러분들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로 다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주면 시험 문제는 안 해요. 1996년에 선생님이 17살이거든요. 중국에서 있잖아. 특히 이렇게 깃털 공룡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시노사우롭테리스라고 한 50cm의 키에 교과서에 나온 거야. 머리는 작아요. 그리고 육식동물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긴 꼬리.
근데 뭐도 있냐면 깃털도 가지고 있는 거야, 원시적이. 그 후에 10년 동안 정말 많은 깃털 공룡 화석을 막 발견했어. 그래갖고 이 고생물 학자들 있잖아. 이론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했지. 왜 인마들이 없는 깃털을 막 가지게 되었을까? 야, 깃털 있으면 뭐가 좋아? 한번 맞춰봐봐, 얘들아. 아, 겨울에 깃털이 있어? 똑똑하네. 아우, 잘했어요. 바로 깃털의 주요 요인은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공룡은 여러분 파충류라서 여러분들 체온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받으면 아이고 체온 올라가고 에너지 많으니까 잘 움직이고, 햇볕이 없으면 있잖아요. 아이고 안 움직이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살아남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깃털이 생김으로써 인마들이 이런 공룡들이 깃털이 생김으로써 정온동리라고 한대요. 이 포유류처럼 우리는 체온이 일정해요, 변해요? 일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체온이 일정한 동물로 변하면은 행동이 어떻게 돼요? 더 빠를 수도 있고 지구력, 더 활발하게 더 많은 곳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노렐 박사라고 있는데 과학자가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자세, 살아있는 새처럼 생긴 공룡 화석을 발견했어요. 몸과 팔 사이에 머리를 밀어넣은 자세였어요. 그 다음에요, 알을 품기도 하는 그런 깃털 공룡도 발견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라 어떤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비교 해부학적인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교 해부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생물을 해부학적으로 이제 비교하고 연구하고 이제 분류하죠. 이를 통해서 생물 진화의 과정을 알고자 하는 학문의 영역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생물의 이제 골격 구조를 비교해 보면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밑에 미니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척추 동물의 앞다리를 나타낸 것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골격을 찾아서 같은 색깔을 칠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같은 색깔 없고 귀찮아서 여 1번 부분은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이렇게 했어요. 2번 부분은 여기 2번, 여기 2번, 여기 2번 했어요. 3번 부분은 여기 3번, 여기는 여기가 3번, 여기가 3번 했어요. 4번 부분은 여기 4번, 여기 4번, 여기 4번 했어요. 자, 이렇게 앞다리의 기본 골격 구조가 나름대로 비슷하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267페이지 내용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각 동물의 앞다리의 형태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 여러 척추동물, 사람, 고양이 앞다리,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이거는 박쥐의 날개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형태나 기능이 다양한데요. 자, 적읍시다. 사람의 팔은 물건이나 도구를 잡는데 유리하다. 적어주세요. 사람의 팔은 필기할 시간 줄게. 물건이나 도구를 잡는데 유리하다. 좋아. 그러면 고양이의 앞다리는 땅을 짚고 걸을 때 유리하다. 뛰거나. 자, 땅 위를 걸을 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땅을 짚고 걷거나 뛰는데 유리하다. 보시다시피 고양이 앞다리.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는 물속에서 헤엄치기 유리하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기 유리하다. 그 다음 박쥐의 날개는요, 하늘을 날 때 유리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형태나 기능이 좀 다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앞다리의 기본 골격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은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표시한 것처럼 맞죠? 이 말은 뭐냐?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러면 형태나 기능이 서로 다른 까닭이 뭐냐면요. 267페이지에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부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형태나 기능이 달라졌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필기해 주세요. 종 쳤네. 자, 쉬는 시간 종인데 애들 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좀 지루합니까? 아이고, 자, 기지개 한 번씩 딱 펴고. 자, 그래도 이 책, 그러니까 이번 단원 내용은 좀 재밌는 단원이지 않나, 주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선생님도 무식하지만 아는 선에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척추 동물들의 앞에 내용인데요. 앞다리를 비교하면 형태나 기능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능은 이렇게 제각각인데 골격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은 발생 기원이 같다. 즉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거 적어주시고요. 생물의 몸에서 이와 같이 형태나 기능은 다른데 발생 기원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발생 기원이 같은 기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외워주세요. 상동기관. 상동기관이라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발생 기원은 똑같은데 모양과 기능이 다르죠. 형태나 기능이. 이걸 상동기관이라 합니다. 상동기관. 그래서 우리는 상동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상동기관을 통해서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태나 기능이 다르도록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사람의 팔이나 고양이 앞다리, 고래 가슴 지느러미, 박쥐 날개, 새 날개도 그렇고 그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뼈 마디 구조를 조사해 봤거든. 와, 뼈 마디 수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상동기관 아니구나. 쏘리. 현대생물학에 있잖아. 특히 요즘에는 그 진화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전자에 의해서 DNA 배열 가지고 공통의 조상을 결정하고 막 그럽니다. 상당히 많이 발달됐죠. 그리고 책에 나오는 거 말고 상동기관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 선인장 가시 하죠. 가시. 잎이 가시로 변했잖아요. 그다음 완두콩의 덩굴손 있잖아요. 포도의 덩굴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포도의 덩굴손은 줄기가 변해서 된 거고. 자, 그러면 상사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사기관. 곤충의 날개랑 새의 날개를 비교해 봅시다.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보시다시피 날라다니는 데 쓰죠. 날라다니는데.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곤충의 날개는 뭐가 변신했어요? 변형됐어요. 피부가 변했어요. 곤충의 날개.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나 기능은 비슷해 보이지만 겉으로 반대로 아까랑 상동기관과는 다르게 발생 기원이 다른 기관을 우리는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기관은 유형 관계가 먼 생물이라도 비슷한 환경에 살면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이렇게 진화됩니다. 곤충이나 새나 서로 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피부가 변했고요. 그래서 날개 만들었고 얘는 앞다리로 날개 만든 거야. 나중에 진화해서 자, 그 다음에 포도는 줄기가 변해서 덩굴손이 되었고 완두는 잎이 변해서 덩굴손이 되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유형관계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유형관계라고 하는 게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유형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닮은 점이 많으면 유형관계가 가깝다. 그러면 서로 닮은 점이 없으면 유형관계가 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사기관의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장미도 가시가 있고 선인장도 가시가 있죠. 근데 장미 가시는 누가 변했냐면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은 선생님 뭐가 변했다 했어요? 그렇죠.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되었죠. 이것도 상사기관이죠. 아이고 좀 길긴 하지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진화 예가 있냐면요. 뱀의 다리뼈. 뱀에도 다리뼈에 흔적이 있어요. 흔적. 다리뼈에 흔적. 태아됐죠. 사람의 동의근. 사람의 동의근이 뭐냐면 여러분들 동물 고양이나 개나 귀 조금 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귓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동의근이라고 하거든. 원시인들 막. 근데 사람들 중에서 귀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 태아됐습니다. 꼬리뼈. 엉덩이에 꼬리뼈에서 우리 충수, 맹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점점 퇴화되어 흔적만 남은 기관을 우리는 흔적기관이라 합니다.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동의근이나 꼬리뼈나 충수, 그 다음 뱀의 다리뼈 이런 것들은 환경이 변하니까 그 기능이 줄어들죠. 그 다음 심해어의 눈, 더 이상 눈이 아니잖아요. 눈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흔적기관, 진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휴, 많아. 끊을까 말까 하다가 한번 이어서 해볼게. 자, 이번에는 발생학적인 증거입니다. 이 발생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바로 발생이 뭐냐면 수정란에서, 자, 정자와 난자 만났어요. 수정란이 되죠? 이 수정란이 초기에 세포 분열할 때 있잖아요. 막 난화를 거치죠. 2세포기, 4세포기. 이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척추동물 있잖아. 이 수정란이잖아. 발생 초기에 형태가 비슷해. 닭이나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하마나 척추동물들은 있잖아. 발생 초기에는 비슷해요. 막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척추동물들의 발생 초기 배아라고 하죠. 그때 배아, 태아 배웠죠. 배아에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가미 주머니에 꼬리가 있어. 우리 이거 닭의 배아, 이 꼬리죠. 꼬리. 사람도 이 부분이 꼬리입니다. 꼬리. 그리고 아가미 주머니가 아마 이건 같아. 이거 여기도 사람은 아가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모든 척추동물에는 아가미 주머니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사람이나 닭이나 고양이나 개나 점점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발달하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발생학적인 증거로 우리는 척추동물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생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조 뭐라고? 적어보자. 그래. 아우, 좋아. 잘했어. 꼬리, 아가미, 주머니. 꼬리와 아가미 주머니.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의 증거로서 있잖아. 유전학적인 증거야. 유전학적인 증거. 이게 이제 제일 현대과학, 최신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생물의 유전 정보는 DNA에 있어요. 세포의 해관에 있는, 염색체에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 DNA라는 것은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음을 뜻하는데요. 이것 좀 줄 좀 쳐주세요. 조금 이따 알게 될 거야. 자,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유전자가 매우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자, 사람의 DNA 일치율, 사람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제일 가까운 게 침팬지죠. 99%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긴판 원숭이, 그 다음에 붉은 털 원숭이,
그다음 흰목 꼬리감기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랑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영장류는 DNA가 일치하죠. 많이. 하마나 소는 어떨까요? 사람보다 일치하지 않겠죠. 하마가 소나 돼지보다는 고래와 더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는 것은 고래가 육상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도 여러분들 물에서 살다가 육상에 살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여러 생물의 종류들 간의 DNA 염기 서열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생물들마다 유형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가깝거나 멀거나. 아이고 4교시 종이칩니다. 네. 예를 들어 침팬지의 염기 서열은 사람과 99% 일치하고요. 고릴라의 염기 서열은 사람과 98% 일치합니다. 우랑우탄 97%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침팬지, 고릴라, 우랑우탄 이런 순으로 사람하고 가깝고요. 그럼 사람과 침팬지는 얼마 전에 과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이 맞추는 사람? 있네요. 아유 잘했어요. 네, 600만 년 전이래요. 얼마 안 되죠? 600만 년 전. 600만 년 전. 그러면 고릴라하고는 한 얼마 전에 갈라냐면 좀 더 써봐. 잘했어요. 1000만 년 전이야. 1000만 년 전.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깨구리하고는 2억 몇천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단.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처럼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유형 관계가 가깝다. 유전자가 안 비슷하면 멀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물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누가 결정하냐?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결정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를 누가 결정하냐? 그거를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유전자. 그래서 두 종류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유사하다는 것은 바로 유전 정보가 비슷하다. 줄 쳐주세요. 유전 정보가 비슷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지 오래될수록 두 생물 중에 유전적 차이가 커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도 달라지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야. 이걸 연구하는 게 유전학적인 증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DNA 염기 서열 그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DNA 염기가 세 개가 모여서 아미노산을 결정하거든. 이제 그 말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건 고등학교에 가